우리가 이제 노후 소득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맞벌이를 하면은 노후 소득이 상당 부분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도 두 명이 가입을 한다, 퇴직연금도 부부가 가입을 한다, 개인연금도 부부가 가입을 한다 하면요 곱하기 2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정도면은 다 노후 준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곱하기 2를 못 하느냐? 소위 말해 맞벌이 시장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노동시장의 문제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직장에서, 그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인데요. 내가 직장에서 55세까지 일을 하느냐, 65세까지 일을 하느냐. 이것도 노동시장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후 준비의 가장 기본은 이 노동시장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 예를 들어 맞벌이 환경을 아주 잘 바꾸어 준다. 그러면 지금부터의 세대는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그냥 그걸 하다가 직장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노후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70대, 80대하고 60대, 50대, 그 다음에 또 40대, 30대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70대, 80대의 연금 받는 것을 보고 야, 우리 국민연금 저 정도 받아가지고 이거 큰일 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70대, 80대들은요, 국민연금이 없을 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올해부터 이제 국민연금을 개시해서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평균 금액이 103만 원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평균 하면은 뭐 꽤 한 몇 년 전에는 야 40몇만 원이더라. 그 다음에 한 70만 원 정도 되더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요. 그거는 70대나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풀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적게 되는 것이고요. 60년대생은 거의 풀로 넣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88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는데 60년대생은 거의 88년 이 정도부터 이제 직장에 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금 받는 것은 지금 보면은 평균 금액이 한 10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윗세대들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40대, 30대 가면은 또 이제 차이가 날 거고, 만일 40대, 30대들이 맞벌이 시장을 잘 형성해 준다면은 나중에 40대, 30대들이 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개인이 받는 연금액은 모를지언정 그 가구가 받는 연금액은 곱하기 2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 주변에 봐도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부부가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면은 부부가 한 명씩 각각 이제 국민연금 최고액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요. 거의 두 명이 받으면은 거의 한 360만 원 이렇게 받습니다. 꽤 빵빵한 거죠. 그래서 지금 70대, 80대만은 이제 보시지 말고요. 현재 60년대생, 그다음에 60대, 50대 이렇게 보시면은 점차 우리가 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잘 준비를 한 경우에는 그래도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볼 수는 있습니다. 맞춰 세대인 것은 뭐 확실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부양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뭐 누구나 다 기대하지 않은 것은 그 우리나라도 급하게 이제 사고의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불과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 기대를 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니까 이제 거기에서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더 힘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가 자녀가 나를 부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마처 세대에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마처 세대는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오케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에 지금 60년대생은 다 그 부분은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첫 세대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식으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것만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다행이다. 내가 자식을 부양을 하게 되는 사태가 오지 않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나는 다행이다는 것인데요. 그게 성인자녀 리스크입니다. 일본에서 이미 벌어진 일들인데요. 일본이 90년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쫙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20대들의 취업률이 아주 낮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프리터 해가지고 프리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정식의 노동시장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20년 흘러도 이 사람들은 계속 프리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요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느냐? 40 중반이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40 중반이 넘어서는데 일반적인 직장에 있으면은 자기가 40 중반이 되면은 소득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프리트로 있다 보니까 소득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같이 살면서 연금을 같이 나누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건 일본뿐만 아닙니다. 서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메랑족, 캥거루족 이런 것들이고요. 영국에서는 키퍼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골키퍼의 키퍼가 아니고요. 이제 약자들을 딴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각각 약자들이 뭐냐면은 부모의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국가들도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MZ 세대는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들보다 돈을 더 벌지 못하는 자산을 더 축적하지 못하는 세대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년대생은 그나마 마처 세대면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여기서 플러스 성인 자녀 리스크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중 부담이 아니라 삼중 부담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소득 기준, 그다음에 이제 비경제적 기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비경제적 기준도 앞으로 지금 이제 70대, 80대 그분들은 이제 소득 기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90대, 80대인 분들도 환갑 지나면은 대부분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80, 90까지 살아 계시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제일 주 관심사는 소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0년대생은 과연 기준이 뭘까 하는 것인데요. 물론 소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준도 이제는 아주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받는 수령액이 올해 시작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03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명이 받는다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된다는 소리니까요. 그래서 연금이 조금 갖추어진 세대고 그리고 고성장을 하다 보니까요. 이 중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좀 더 이제 건강한 삶, 그 다음에 내가 관계망이 풍성한 것, 그러니까 내 주변에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 활동을 해야 이제 관계망이 풍성해지니까요. 그런 쪽에 이제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내가 소득을 좀 마련해서 노후를 연명하는 수준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이 60년대생이 이제 맞이하는 과제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60년대생도 극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장을 하다 보면은 그 고성장에서 고스란히 위너가 된 사람이 있고 고성장에서 루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위너가 된 사람은 훨씬 많은 돈을 벌었고요. 루즈가 된 사람들은 훨씬 돈을 적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각각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요. 이제 루즈가 된 사람들, 소위 말해 고성장의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소득을 기본적으로 마련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고성장의 혜택을 보고 위너가 된 사람들은 이제 소득의 기준을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좀 더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또 사회적으로 의미를 찾고 이러면서 내가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까 하는 것들이 이제 60년대생들에게서도 앞으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시장도 다양화되면서 이 시장도 앞으로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60년대생의 이제 앞으로 직면하게 될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준비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요. 무엇보다 이제 소득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소득의 기준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건 이제 개인마다 다르고 이건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긴 부분이니까 소득 부분은 대략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적정 필요 지출액이 한 330만 원 정도 나오니까요. 그걸 이제 내가 소득으로 환산하면은 세금도 내야 되니까 소득으로 환산하면은 한 370만 원 이 정도 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 지역으로 하면은 대략 한 2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걸 또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은 이제 소득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에서 한 370만 원 이 사이 정도가
최소가 아니라요. 적정한 소득입니다. 내가 적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소득은 기본적으로 좀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한 첫 번째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고, 노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 자금입니다. 캐시라는 것인데요.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갑작스럽게 돈을 쓸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유동성 자금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노후에는 집은 자산입니다. 자산이고 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한은 여기서 캐시플로우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꼭 자기가 월급이 안 나오는 대신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캐시플로우를 집 한 채로 이제 만들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가 바로 그게 하우스 리치 캐시푸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 한 채만 갖고 있고 금융자산이 뭐 한 1억, 2억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준비는 사실은 집 한 채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금융소득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적정한 금융소득 정도는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된다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아까 이제 주택 같은 경우 제일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필요할 때 벽돌을 하나 떼내 가지고 돈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집은 그게 불가분성인데요. 나눠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가능하게 해준 것이 주택연금인데요.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면은 이제 캐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제도도 지금까지는 공시가 기준에서 9억 원까지 이제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가입 기준이 이제 1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가 기준으로 해서 한 17억, 18억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택이 두 채더라도 두 채를 합쳐서 공시가로 12억 이하면은 가입이 됩니다. 다만 가입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만 될 뿐이죠. 가입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내가 지방에 하나 집이 있고 혹은 조금 벗어난 곳에 주택이 하나 있고 서울 근처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다 하면은 근데 두 개 합치니까 공시가 기준으로 12억 이하이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주택연금을 받고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지 않는 곳은 세를 주어 가지고 월세를 받고 하면은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소득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제도를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보시면은 내가 집만 있고 캐시가 별로 없네 이런 분들은 그걸 활용해서 이제 좀 캐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은 60대 10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60대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내게 되면은 70대 이후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냐는 뜻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60세가 자기의 자산이 맥시마이즈 됩니다. 맥시마이즈 된 자산을 한 10년 동안에 내가 잘 운용을 하면서 생활비는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충당을 하고 이 10년을 내가 자산을 운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5억 원의 자산을 10년 동안 4%로 운용을 하면요. 10년 뒤에 7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70세 이후는 여러분들 자산 관리는 자동스럽게 되고 여러분들의 재무 설계는 그냥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60대부터 여러분들이 인출을 하기 시작했다. 4천만 원만 매년 인출하더라도요. 10년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수중에 남는 자산은 2억 원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 10년 동안에 내가 노동시장 혹은 근로시장에 있으면서 나의 생활비를 나의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극대화된 자산을 10년 동안 좀 잘 운용을 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혹시 되신다면은 그게 베스트 대응입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제가 이 부분에 있다고 보아지고요. 혹시 빨리 나오신 분들은 55세부터 시작을 하겠죠. 어떤 분은 60세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고 55세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하여튼 시작한 시간부터 한 10년 정도 기간, 이 기간 동안을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시장에서 잘 남아있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60년대생 저는 초고령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처음 이제 초고령 사회를 접어들게 되는데요. 60년대생 우리의 윗선배들도 사실은 큰 일을 했습니다만은 60년대생도 고성장 시기에 이제 같이 시장에 참여를 했었고 사회에 참여를 했었고요. 또 민주화 시기라는 것도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도 겪고 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길을 또 한번 열 그런 이제 기회가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서로 상생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세대 간 상생을 이루는 그
첫 세대가 되면 어떨까 그렇게 싶고요. 아까 맞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첫 세대 중에 하나가 이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세계에서 글로벌하게 한국이라는 사회는 세대 간 상생을 잘 이루었다 하는 이 세대가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